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좀 복잡한 표가 나왔는데,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를 설명하려면 반도체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세미컨덕터. 근데 이제 반도체를 설명하려면 원자과 전자를 또 설명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뭐 전류, 전압의 화학의 뭐 물리에 지금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지만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그 주기율표 기억나죠? 주기율표가 뭐였나 하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족이 있죠. 1족, 2족, 3족, 4족 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었고 이 주기율표의 족은 뭘로 나눠졌었는가 하면 뭐였나요? 원자과 전자였어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뭐냐? 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핵 주변에 있는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지만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 때문에 두 개가 평형을 이루어서 계속 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그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핵으로부터 서로 다른 궤도,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데 핵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최외곽에서 돌고 있는 이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족을 나눴죠.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 개수에 따라서 같은 족은 대체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금속, 비금속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전류를 잘 흐르는 전도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도 이 체외곽 전자에 따라서 성질이 계속 달라지죠.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족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럼 체외곽 전자가 4개죠. 사족이니까. 따라서 이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은 전기를 아주 잘 통하지도 않고 전기를 아주 안 통하지도 않은 애중간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죠. 세미컨덕터죠. 보내긴 보내는데 적당하게 보내는 놈. 그래서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얘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소위 도핑을 이용합니다. 도핑은 뭐냐면 불순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자, 아까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이 원자과 전자가 4라고 했죠. 이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에 불순물을 원자과 전자가 3인 애들을 집어넣는 방법이 P형 도핑이라고 하고요. P는 파지티브의 약자입니다.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5개인 비소, 인, 안티몬 등을 섞어 만드는 걸 N형 도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도핑 테스트의 그 도핑이에요. 주입하는 거니까 불순물을.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3인 거를 집어넣으면 원래 4개여야 되는데 3개짜리가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전자의 개수니까 전자는 음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4개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적게 쓰니까 원래 거보다는 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겠죠. 양성의 성질을 가지겠죠. 반대로 5개를 집어넣으면 원래 4개여야 되는데 1개가 더 많아졌죠. 그러면 전자 개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더 음성의 성질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붕소, 알루미늄, 갈륨 등을 집어넣은 거를 우리가 파지티브형 도핑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까 말한 안티몬, 비소, 인 등을 집어넣은 게 N형 도핑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불순물을 섞는 도핑의 효과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실리콘에 최외곽 전자가 4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 기억나시나요? 이게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원자 둘이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른 원자하고 공유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실리콘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4개지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A의 4개랑 서로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8개가 있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실리콘은. 따라서 아주 큰 에너지를 넣기 전까지는
이 체외곽 전자가 8개 정도의 공유 결합된 효과를 나타내서 잘 흐르지를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불순물을 집어넣었죠. 소위 도핑을 통해서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이제 나오는가 하면,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안티몬 같은 경우에는 체외곽 전자가 5개죠. 여러분, 전류라는 게 전자의 흐름이죠. 여유 전자가 있어야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는데, 이 중간에 들어간 안티몬은 전자가 5개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나도 1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 남은 전자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실리콘끼리의 공유 결합에 안티몬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 더 남는 이 전자를 도너라고 해요. 이 하나 더 남은 전자가 쉽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리콘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제 오른쪽에 이제 붕소를 집어넣으면, 붕소는 체외곽 전자가 3개죠. 따라서 체외곽 전자가 3개다 보니 공유 결합을 하면 1개가 비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홀이라 그래요. 전공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홀이 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빈 홀을 채우려고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전자가 이렇게 쉽게 이동이 돼요. 따라서 이제 도핑을 하게 돼서 도너나 홀이 생기면 자유전자가 움직이게 되고,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홀이 채워지니까 홀을 채우려고 온 다른 전자 쪽에 또 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홀을 채운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홀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아까처럼 P타입이나 N타입으로 실리콘을 도핑해서 불순물을 섞은 다음에 이 2개를 접합시키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지금 그림에 보면 P타입으로 도핑된 거랑 N타입으로 도핑된 거를 서로 갖다 붙였죠. 지금 노란색 부분이 P타입,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N타입입니다. 그럼 그 경계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N타입은 네거티브 타입이죠. 전자가 넘쳐나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죠? P타입은 전자가 모자라서 전공들이 많이 있죠. 그럼 2개를 접합하면 당연히 N쪽에 넘쳐나는 전자들이 자꾸 왼쪽으로 오고 싶어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오게 되니까 온 전자들이 빈 전공이 생기게 돼서 전공의 모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네거티브가 전자가 계속 P 쪽으로 모이고 홀이 계속 오른쪽으로 모이다 보면 N은 계속 플러스가 되고 일렉트론이 쌓인 왼쪽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지속되다 보면 전자가 계속 P 쪽으로 쌓이고 전공이 계속 N 쪽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전자가 움직이기에는 P 쪽에 전자가 너무 많아서 밀쳐내는 힘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가운데 존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흔히 공핍층 혹은 디플레이션 레이어라고 하죠. 이 레이어는 일렉트론이 가려는 힘과 이미 쌓인 일렉트론이 더 이상 못 오게 막는 힘, 그리고 홀이 가려는 힘과 더 이상 홀이 못 오게 플러스가 막는 힘이 생겨서 약 0.7V 정도의 접촉 전이차, 전이 장벽이 생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양쪽에서 서로를 이루고 있는 힘이 0.7V 정도가 돼서 외부에서 0.7V 이상의 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 2가지가 지금 밑에 보면 I 디퓨전이랑 I 드리프트라고 돼 있죠. 디퓨전은 뭐냐면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확산을 하려고 하죠. 이때 확산하는 이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그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그 전하들이 전류를 흘리는 걸 우리가 디퓨전이라고 하고요. 확산이라고. 드리프트는 뭐냐면 그렇게 옮겨진 애가 서로 밀쳐내는 힘. 이게 드리프트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옮기는 밀쳐내는 힘. 이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이퓨전 확산과 드리프트가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게 이제 콩핍층이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다른 자극이 없는 한 얘들은 P타입에 모인 일렉트론이랑 N타입에 모인 전공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0.7V 정도의 전이차를 가지게 돼요. 자, 이렇게 2개를 접합해 놓은 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공핍층이 형성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경계면에서 P 쪽에는 마이너스가 살짝 대전돼 있고 N은 플러스가 살짝 대전돼 있죠. 0.7% 정도의 이제 전위로. 그래서 P 쪽에 대전된 마이너스가 N 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 상태고, 그죠? 그런 상태로 이제 평형이 이루고 있는데, 이때 외부에서 전원을 한번 가해 봅시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은 전원을 가는 방향이 좀 다르죠. 가하는 전원은 당연히 0.7보다는 큰 볼테지를 넣어야 되고요. 한 3에서 4볼테지 정도를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왼쪽 그림은 이제 플러스는 P 쪽에 연결했고, 마이너스는 N 쪽에 연결됐어요. 자, 이 상태가 되면, 플러스 전원의 플러스 쪽이 P 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원에 있는 마이너스는 전자는 N 쪽에 있는 플러스에서 끌어당겨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N 쪽에서 P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 이제 플러스가 N 쪽에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가 P 쪽에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P 쪽에 있는 전자가 음극끼리 서로 밀쳐서 더 가운데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또 이 N을 물러서 N이 좀 더 가운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가운데 쪽에서 아까 살짝 대전된 전벽 그 전이가 장벽 전이가 이제 조금 더 대전이 돼서 이제 볼테이지가 더 올라가서 좀 더 막강하게 서로 대치되게 돼서 이 중간층이 더 넓어지게 돼요. 대전된 층이. 그래서 오히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의 흐름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오른쪽은 이 중간에 있는 디플리션의 레이어만 더 늘어날 뿐 전류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이 순방향일 때는 일정 전압 이상,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 레이어의 0.7 이상의 전압을 주었을 때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전류의 흐름이 막혀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0.7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장벽 전압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다가 그 이상의 힘이 순방향으로 가해지면 갑자기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죠. 순방향으로.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얘기는 순방향으로 전원을 걸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 이상 전원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방향으로 전원을 걸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순방향으로 그러나 역방향으로 그러나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바꿈으로써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잠깐 그 봤던 그 LED 등은 다이오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이오드인데 빛을 내기 때문에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LED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다이오드는 P타입과 N타입을 서로 접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접합 부분에서 이제 빛이 나도록 한 건데, 이때 여기 보면 구부러진 다리가 있고 쫙 핀 다리가 있죠. 이 구부러진 다리가 어노드, 쫙 핀 다리가 캐서드예요. 이 어노드는 뭐냐면 P타입 쪽 실리콘인 거고요. 캐소드는 N타입 쪽 실리콘이에요. 따라서 여기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노드 쪽이 플러스에 연결돼야 되고, 그죠?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에 연결돼야 돼요. 따라서 나중에 LED를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전원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흐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저항을 계산할 때 이 LED를 2V로 우리 계산했던가요? 그러니까 2V로 3V로 계산했네요.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중간에 장벽 전압, 그러니까 디플리션 레이어에 있는 그 임계 전압이 3V였다는 거고, 그 3V 이상을 가해 줘야만 움직인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예제를 위한 거고 실제로 LED는 1.5에서 2V 사이의 전압 이상을 가해야만 빛이 들어오고요. 그 이하로 전압이 들어가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흐름이 생기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노드하고 캐소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노드 쪽은 항상 이렇게 구부러 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로 앞으로 실습을 할 때 여러 부품들이 다이오드로 된 것들이 있어요. 다이오드로 된 것들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야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류를 했을 때만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자, 이제 우리 다이오드를 살펴봤으니 드디어 트랜지스터를 한번 살펴봅시다.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형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신 거는 NPN 타입이고요. NPN 타입 말고 PNP 타입도 만들 수 있어요. PNP 타입은 가운데가 N이 되고요. 바깥쪽이 포지티브가 되는 식으로 꾸미면 되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다이오드하고 유사한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가운데 층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P나 N으로 만들고 그 양쪽을 아주 두껍게 해서 서로 다른 타입으로 이제 에워쌌죠. 이제 그림에서는 바깥쪽이 이제 네거티브 실리콘 타입이고 안쪽이 이제 포지티브 타입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왼쪽에는 전원을 어떻게 걸었는가 하면 이제 NPN 타입 쪽에 이제 플러스가 왼쪽으로 가도록 해놨고, 그죠? 오른쪽은 전원을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기억나나요? 그 다이오드에서 어떻게 됐나요? N타입, P타입 있을 때 N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어야 되고 P는 플러스 극에 연결했어야 됐죠. 기억나나요? 자, 그럼 오른쪽을 보면 N은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되니까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우측은 제대로 연결됐는데 오른쪽 그림의 좌측은 N이 플러스에 연결됐으니까 이게 역방향이 되죠. 그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전원을 연결한 걸 보면 오른쪽 그림의 이제 우측을 보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죠. 좌측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잘 연결되어 있는데 우측은 이 마이너스가 N 타입이 이 플러스 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이 또 역방향이 돼요. 따라서 이제 트랜지스터는 전원을 하나만 연결하게 되면 이 전원을 어떤 방향으로 연결하더라도 한쪽은 역방향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전원 하나로는 트랜지스터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류가 흐르지를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에 전원을 하나 더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트랜지스터가 뭔지는 알았죠. 가운데 얇은 층을 두고 다이오드를 접합한 것인데 이 가운데 층을 구성하는 데 따라서 NPN 타입, PNP 타입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는 건 NPN 타입이죠. 자, 그러면 전원을 하나 더 연결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에 전압을 하나 더 걸어봅시다. 전원을 하나 더 걸어봅시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전원을 하나 연결해 보죠. 자, 그럼 새로 연결된 부분만 따로 이렇게 떼놓고 보면 여러분 뭐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우리가 앞에서 다이오드 공부를 할 때 순방향 전원을 어떻게 연결했죠? 그때 포지티브 타입은 플러스하고 연결했고 네거티브 타입은 마이너스하고 연결했던 게 순방향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이 빨간 박스만 놓고 보면 우리 순방향 다이오드하고 같은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빨간 박스 상에서 순방향 다이오드로 전압을 연결했는데 전압은 충분히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되죠? 기억나시죠? 장벽 전압보다는 충분히 큰 전압을 걸면 이제 전자의 흐름이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NPN 타입, 지금 보고 계신 NPN 타입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가운데 층은 아주 얇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바깥에 있는 네거티브 타입은 아주 층이 두꺼운 반면에 P층은 아주 층이 얇죠. 자, 그러면 이 순방향 다이오드 연결이 되면서 N쪽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P쪽에 있는 전공은 개수가 몇 개 없겠죠. 아주 얇아서.
그래서 N 쪽에 온 이 전자가 P 쪽으로 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위쪽으로 가기 위한 전공보다 더 많은 전자가 흘러나와서 넘쳐버리죠. 그 넘친 부분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N타입으로 넘어가게 돼요. P가 워낙 얇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충분히 전압을 걸게 되면 N타입에 있는 쪽이 있는 전자가 워낙 넘쳐서 P타입 쪽의 일부를 통해서 순방향 다이오드 쪽으로 위쪽으로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넘쳐서 오른쪽에 있는 N타입으로 오게 돼요. 따라서 이쪽이 이런 서큘레이션을 흐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왼쪽의 끝에서는 순방향 다이오드로 갔던 부분, 그리고 다시 돌아온 부분에 두 가지 전자가 합쳐져서 증폭되게 되죠. 이게 증폭되게 된 게 아래쪽에 있는 원래 전원 쪽에 있는 서큐트를 돌게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전류는 엄청나게 증폭이 되게 돼요. 그죠? 두 개 합쳐져서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따라서 이 순방향 다이오드 연결된 두 번째 전원에 있는 서큐트를 도는 전자에 비해서 원래 있던 서큐트에 도는 전자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우리가 이미터라고 부르고요, 이 오른쪽 부분을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베이스라고 불러요. 따라서 베이스 전압을 충분히 놓게 되면 결국에는 원 상태에서 전자가 모여서 증폭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역할이 됩니다. 자, 이때 베이스 전압을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베이스 전압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흐름이 생기지가 않죠. 그럼 전류가 완전히 차단돼요.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전압을 아주 낮게 된 상태부터 아주 높게 만들므로써 전원을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리고 그 장벽 전압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증폭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트랜지스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건 NPN 타입이었죠. PNP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는 PNP 타입을 그렸는데, 자,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죠. 자, 앞서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먼저 메인 전원이 하나 있었고, 메인 전원은 어떤 방향으로 걸더라도 하나는 반드시 역방향이 생겼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전원을 도입했어요. 그게 순방향 다이오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그림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PNP 타입에서 순방향 다이오드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서의 두 번째 전원에 해당되는 파트가 어딘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찾을 수 있나요? 그쵸? 바로 이 부분이 앞서 두 번째 전원인 순방향 타입이에요. 자, 그래 이 그림은 앞서 우리가 본 그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앞서 제가 붉은색으로 화살표를 그렸을 때는 일렉트론의 흐름이었죠. 일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전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일렉트론 플로우가 있고, 아니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트래디셔널 플로우로 표현한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앞서는 일렉트론 플로우,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을 표시한 거죠. 지금 이 PNP 타입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나요? 트래디셔널 플로우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도록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베이스에 있는 두 번째 전원은 VBE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컬렉터하고 연결된 게 VCB입니다. 자, 컬렉터 쪽은 항상 역방향이 걸린 쪽은 컬렉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방향 다이오드가 걸린 쪽은 이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추각해서 그림은 그림 제일 밑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제일 밑바닥에 보시면 지금 이제 동그라미 그림이 있고, 베이스 쪽에서 이미터에서 이 플로우가 안으로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미터로 베이스 플로우가 나가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 플로우로 그렸을 때 베이스 쪽에서 이미터로 나가는 그림을 보면, 아, 이건 NPN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 쪽에서 컨벤셔널 플로우로 봤을 때 이미터 쪽으로 이 플로우가 들어간다 라면
PNP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이미터 쪽으로 컨벤셔널 플러그 하살표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 일렉트릭 플로어라면 그 반대로 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플로어로 봤을 때 동그라미 그림에서 이미터에서 화살표가 들어가면 PNP, 나가면 NPN. 자, 오른쪽 하단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제 실습 때도 쓰게 될 트랜지스터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잘 보는 트랜지스터예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는 이거를 아주 집적화해서 만든 칩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는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CPU에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집적되는가 하면 대체로 20억 개 이상이 집적되어 있어요. 그만큼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아주 큰 옛날의 크기로 만든 거, 이게 집적돼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트랜지스터를 아까 스위치 역할이랑 증폭 역할이라고 했는데, 한번 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VBE는 순방향, 다이오드 순방향이죠. VCB는 역방향이다. 즉 역방향이 연결된 곳이 바로 컬렉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또 뭐였나요? 베이스가 두터우면 아까 떴네요. 전공의 베이스가 두터우면 넘어온 전자를 양공이 다 차지해 버릴 테니까 그 컬렉터 쪽으로 다시 넘어갈 게 사실은 없죠. 저 이미터 쪽으로 넘어갈 게 사실은 별도로 없는데, 이 베이스를 아주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양공이 컬렉터 쪽으로 확산이 됐고, 반대로 양공이 컬렉터 쪽으로 확산됐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미터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증폭 현상을 일으켰죠. 자, 여러분 이제 양공 방향이랑 전자 방향 항상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컬렉터로 확산된 양공하고 VCB 단자에서 공급된 전자가 계속 결합해서, 그래서 커런트가 증폭되는 현상이 되죠. 합쳐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커진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또 뭐였나요? 우리 VB를 미세하게 조정하면 이 컬렉터 확산 양봉의 양이 큰 영향을 받아서 IC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증폭 현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VB를 스위치로 만들면 이게 그 장벽 전압을 못 넘을 정도로 작게 되면 커런트가 어떻게 됐나요? 아주 흐르지를 않겠죠. 근데 일정 이상 전압을 올리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스위치 기능을 이용하면 제로원의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장치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VBE의 전압을 가지고 아주 작게 하느냐, VB 전압을 아주 높이느냐에 따라서 장벽 전압을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증폭은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스위치 역할과 증폭기 역할을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역할이었습니다.